통해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무더운 여름을 견디기 위한 비상식량으로 바이오본 유기농 젤리를 추천하시었다. 140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황실납품 젤리이자 오직 유기농 재료로만 만들어 화학성분 제로의 바이오본 유기농 젤리의 달콤 쫀득함은 반도의 여름을 잠깐 지중해의 여름으로 바꿔줄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침샘을 감당하지 못하시었다. 왠지 우울할 때, 모든 것이 다 귀찮을 때, 심심풀이가 필요할 때, 몸에 당이 떨어졌을 때 좋은 바이오본 유기농 젤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8월 2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 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중앙일보, 서울 39.6도, 홍천은 41도, 111년 만에 폭염. 세계일보, 데워지는 한반도, 밤이 더 뜨거워진다. 한겨레, 노량진 상인, 폭염 탓 장사 40년 만에 생선진을 처음 포기. 경향신문, 홍천 41도, 한반도 공식 최고 기온 76년 만에 깨졌다. 서울 39.6도, 111년 만의 더위, 이런 제목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낮 동안 강원도 홍천 최고 기온은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942년 대구의 40도 기록이 76년 만에 깨진 겁니다. 홍천과 함께 강원 북춘천과 경북 의성, 그리고 경기 양평과 충북 충주, 이렇게 5곳이 어제 40도를 넘겼는데요. 서울은 종로구 송월동의 공식 관측을 기준으로 39.6도를 기록했네요. 다음은 동아일보, 개성공단 재개놓고 삐걱대는 한미공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통일부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천혜성 차관을 금강산에 보냈습니다. 동아일보는 남북 경협의 속도와 수위를 놓고선 한미공조가 삐걱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일보, 미군 유해 55구 오늘 오전 하와이 도착,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전 당시 조선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가 국가 원수급 의전을 받으며 60여 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이 완결된 첫 케이스가 됐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대통령이 하겠다는 원격 의료 정작 여의원 대부분은 반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원격 의료에 반대하거나 반대에 가까운 유보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 합법화길 열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를 합법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네요.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광역의원 외유 출장 4년간 127억 혈세 샌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해외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사실상 공짜 여행에 그친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과 동떨어진 온갖 관광 활동을 통해 아까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의원과 도의원 약 800명이 해외 출장 명목으로 사용한 의회 예산은 127억에 달았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우리나라 폭염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강원도 홍천 수은주는 41도, 서울은 39.6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홍천의 41도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폭염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그 피해도 역대급에 달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의 수가 2,0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 무리하게 야외 활동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가축 피해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집계된 가축 폐사 피해는 310만 마리에 이릅니다. 오늘까지는 최악의 폭염을 더 견디셔야겠는데요. 기상청의 기온 전망을 보면 오늘을 고비로 기온이 1도씩 낮아지면서 다음 주 서울은 35도 수준으로 극한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남쪽 대구도 다음 주에는 36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와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졌는데요. 내심 전기요금 걱정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검토되는 방안은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입니다. 기본요금과 전력사용요금의 10%인 전기요금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기구에 환급해주자는 겁니다.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낼 경우 혜택은 최대 9,000원 수준입니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월 400kWh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평균 350kW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폭염 속 에어컨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K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줄 법원 행정처의 비공개 문건이 모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법원이 몇 가지의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이유가 정보 수집 방법의 불법성이 있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물평이 워낙 적나라해서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7월 법원 행정처는 20대 국회의원 분석 이런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이 문건엔 국회의원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각종 재판의 정보가 자세히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김만복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 재판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해야 알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정보도 있었는데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의원들을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건 20대 국회의원 분석, 이런 제목의 문건이 하나 더 있지만 더 민감한 내용이 담긴 버전의 문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은 법원의 자체 조사 대상 문건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은 MBC 보도였습니다.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기무사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계급별로 30%씩 줄여 현재 4,200명인 정원을 3,0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무사 측에서는 부사관과 병사들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교를 줄이지 않을 경우 개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혁위는 모든 계급별로 30%,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50명 이상인 기무사 조직의 대령 숙자가 30명대로 줄어듭니다. 특히 일반 부대 외에 서울과 대도시에 설치된 기무사 산하의 지부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개혁위원회는 또한 기무사의 고유 임무를 보안과 방첩 업무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날 경우 범죄로 다룰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조간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조선 평양 인근에서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제조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핵물질 생산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선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느냐는 마키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answered a question, I think it was from Senator Markey, about whether they're continuing to create fissile material, and answered that indeed that they are.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카니타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의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에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떤 잠재적 정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신뢰감을 표명했는데요. 다만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끼어들어 우리를 방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중국 개입론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돼 억류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납치 세력의 정체나 납치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리비아 정부와 협조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비아의 유령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영상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중년 남성은 영어로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I am too much suffering and too much have problem. 한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무장단체에 억류된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은 일본말로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남성을 3년 전 행방불명된 자국민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취재를 위해 시리아에 갔다 행방불명된 프리랜서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라는 겁니다. 일본인인 그가 일본어로 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인 2사람이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일부러 국적을 바꿔 말한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상은 KBS와 JTBC 보도였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다룬 바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 지사 측은 객관적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 오류에 대한 빠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며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만을 발췌해 공정방송에 대한 요청을 희화화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러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충분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체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제작진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후속 취재 역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인 김진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사실상 탈당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당이 탈당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주 세화포구 주변에서 가족들과 캠핑을 해온 최모 씨는 일주일 전 편의점에 들른 뒤 연락이 끊겼는데요. 실종된 30대 여성 최모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 씨는 실종 추정 지점인 세화포구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섬 반대편 해상에서 발견됐는데요. 부패가 진행돼 신원 확인이 힘든 상태였지만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목걸이가 같고 문신이 남아있어 최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종 여성이 수색 일주일 만에 숨진
누진채 발견되면서 실종 원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외견상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며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코너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지금의 3단계 3배수로 개편했습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완화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연평균 약 12%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누진제 완화에 의한 요금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9시까지 모두 711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77%, 4명 가운데 3명은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밝혀주셨네요. 23%, 4명 가운데 1명은 확실히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TK 유권자님, 누진제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대 남성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 치아보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보험 카페를 검색하세요. 전화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번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을 통해 답정너 만나봅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군인권센터의 소장에게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헷갈리는 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시비 삼는다는 것은 사실은 문명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장을 하는 사람이 흑인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 데랑 아무런 다른 점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인권운동을 시작한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태국에서 출생을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나이 30에 한국에 들어와 정착을 했고 인권운동을 하는데 군 관련돼서 어떤 인권 문제가 불거져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너는 한국에서 군대도 안 갔다 온 것이, 너는 태국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을 나이나 국적, 인종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금지되어 있고 서부시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매우 부적절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제 보니까 거기에다 한 발 더 얹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보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한 김성태 의원의 성정체성 언급을 소신 발언으로 생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이고 워낙에 교양이 없는 사람이고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말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고 치자라고 생각했는데 김병준이라고 하면 정규교육을 받고 본인이 박사학위까지 사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것도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정체성에 대한 이 비난조의 발언, 인종차별이나 다름없는 인간에 대한 차별 발언을 소신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남녀가 겸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디 여자가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라고 김성태 의원이 얘기를 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의 소신 발언은 소신으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인인 어떤 개인이 집에 가서 부인과의 계약관계 혹은 부인과의 권력관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서 나는 절대 밥을 하지 않는다. 밥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해서 집에서 차려주는 밥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부인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 간에 벌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우 불쾌합니다만 제가 뭐 그것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여성은 모름지기 집에서 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발언이 지금 21세기에 가당키 한 발언이겠습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겠죠. 뭐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남자는 나가서 이런 존재라는 그 따위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긴 하죠.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이 할 수 있는 성질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김성태 의원의 성정체성 발언은 이 자체로 인권 모독이고 인권 침해이고 우리나라 제2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인데요. 그것이 소신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뭐랄까요. 이런 사람이니까 이 당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돼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공당의 공직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크나큰 간격이 있다는 것. 인종차별적 발언, 인권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그냥 소신이니까 나는 다루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김성태 의원은 그게 소신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고 이해를 구하는 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뭐 이 정당의 미래가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건지 하지만 사실 그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기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서 그 문건을 구했는지 알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비밀을 해제한 다음에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군 통수권자의 명을 받아서 군 개혁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옛날에 마치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페일에 대해서 공개를 했을 때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도청한 내용을 흘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이냐 몰아가서 엑스파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유출 경위만 따지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로 봅니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고발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보통 양심선언이나 내부 고발을 통해서 문건이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건을 전달하는 사람도
군인으로서는 본인의 인생을 걸고 직을 걸고 이런 내부 고발을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가 발전해가는 모습이고 사회가 정화돼가는 모습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내부 고발자가 어떤 내부 고발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내부 고발을 한 당사자가 누군지를 찾아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만약 공개한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용을 했거나 뭐 이렇다면 뭐 김성태 의원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쿠데타 사건 아닙니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탱크의 동원 계획까지 세우고 그것을 광화문에 몇 대, 또 여의도에 몇 대, 여의도에선 또 국회의원 누구누구는 잡아가고 누구누구는 우호적으로 만들고 계엄을 해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어떻게까지 인신구속하는 문제까지를 다 상의한 문건에 대한 폭로는 이거는 누구라도 손에 쥐었다면 폭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용인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배우를 찾겠다. 배우는 바로 내부 고발자이고 양심이고 시민인 것입니다. 그런 배우를 찾아내겠다는 발상은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아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여당이고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이 흘러나왔다면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고 임태훈 수장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행했겠죠. 하지만 이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고요. 군 개혁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야당은 그런 일에서 손 떼고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굴리는데 문재인 정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내부 고발자들을 자유한국당이 보호할 생각은 하질 않고 아직도 자기가 여당인 줄 착각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인권의식도 망각한 채 정의로운 폭로를 누군지 발본색원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이거는 재벌을 개못 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이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자가 개혁을 말하는 게 어이없다. 이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성 정체성과 더불어서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여자나 외국인은 군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방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온병 안상수 선생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에도 군개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드러기 황교안 총리도 군대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군대를 나오고 안 나오고로 군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을 따지는 것은 정말 저급해도 너무 저급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노조 출신인 김성태 의원이 기업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면 건방진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뭐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얘기였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한명숙 총리가 뇌물수뢰로 이제 징역을 살고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갑자기 유죄로 뒤집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전망과 대응 전략이라는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혹시 이 한명숙 총리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뭔가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2심에 판결을 했던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친하다는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래서는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이와 관련돼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제가 그날 직접 한명숙 총리 2심 재판 선고 법정에 가서 제 귀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결국 쟁점은 한명숙 총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 그때 기소했던 검찰조차도 돈 봉투를 가져온 것이 평일에 출근을 해서 돈을 쇼핑백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한명숙 총리 자택으로 가서 돈을 대낮에 전달했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2주 안에 어느 날인가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가 한명숙 총리가 이제 당 대표 선거 문제로 전국을 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제출해서 그 어떤 날에도 평일에는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논박을 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럼 2심에서 뭔가 새로운 신박한 논리가 나왔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던 한 사장이 사실은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돈을 줬다라고 거짓말했을 뿐 사실은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까지 뒤집은 상태였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정말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출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평일이라고 하지만 토요일에도 출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토요일에 출근을 하고 토요일에 출근한 것 때문에 그것을 혹시 평일로 헷갈렸을 수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에 한명숙 총리의 알리바이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네. 토요일에 돈을 줬을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줬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그 주장을 검사가 먼저 했고 그것을 재판부가 채택했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똑똑히 들은 것은 분명히 검사의 논고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내가 생각해보니 토요일도 출근했으면 평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깨는 선고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백준혜자에 가능한 판결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판사가 판결을 하면 사실은 당연히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뭐 강하게 어필하거나 반박하지 못한 채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재판 거래에 의해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이 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재판 농단과 관련돼서 전모가 드러나면 이 당시의 재판 과정에서 희생당했던 희생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가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 조선일보와 기사거래 의혹도 나왔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검찰의 영장도 또 기각이 됐다고 하고요. 왜 이런 걸까요? 그것은 재판부 자체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일 것이고 영장 전담 판사를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3년만 견디면 되지만 나는 이 직장에 20년 넘게 다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어물쩍 넘기고 가능한 자기 식구가 다치지 않게 하면서 팔, 다리 하나, 두 개 정도, 손가락 하나, 두 개 정도 잘라주고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절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과 관련돼서는 본인의 큰 그림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탄압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특히나 대통령에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재판부 전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법부 전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조사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고 이것이 판사의 권위를 가장 높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판사가 처벌을 받아야 판사들의 권위가 쓴다는 것을 전 사법부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지지부진하게 끝내지 말고 좀 확실하게 매듭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회 보좌관이었습니다. 김용민 파일! 이번 주는 앙코르로 함께 합니다. 지난 5월 8일 방송분.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이른바 폭식투쟁, 아니 폭식 난동을 부렸던 보수단체 회원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셨던 피자와 치킨, 맥주의 값이 알고 보니 결국은 전경련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경련 위에 삼성이 있었고요. 삼성은 전경련과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정치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류기업 삼성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과 보수단체 그리고 보수단체와 보수 정권의 결탁은 아주 뿌리가 깊고 또 그만큼 공고했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보수단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삼성의 돈이 그 동력으로 쓰였던 게 세월호 사건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란 얘기죠. 실제로 밖으로는 자발적으로 보이는 이런 단체들을 삼성과 정경련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육성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스트레이트가 확보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삼성의 보수단체 육성 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바른사회 시민연대가 나요. 그게 뭐냐면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경련이 말이죠. 네. 자기네들이 무슨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좀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무슨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딘가 그걸 해주기 위해서 정경련의 관변단체로 만든 게 바른사회 시민연대예요. 보수단체의 이 원로는 또 정경련의 일대 주주인 삼성이 직접 단체 설립 과정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팀이 아니라 명백해. 왜냐하면 삼성에서 네. 시민사회하고 협력하는 상무가 나한테 바른사회 시민연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뭐 좋은 사람 나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추천까지 받았어. 덕분에 자금 사정이 매우 풍족했다고 합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정경련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아주 찍어놓고 매달 레귤러리 돈을 보냈어요. 봉급. 그러니까 거기 학자들이 전부 들어와가지고 학자들이 여기 오면 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찍어놓고 지원을 하다가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삼성 또는 정경련이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수단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제 MBC 스트레이트. 방금 증언한 사람은 보수단체 원로 사모 씨. 그런데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동일인일 가능성도 농후한 보수단체 원로 서경석 씨. 작년 2월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을 당시 발언. 삼성 이재용 회장의 석방과 특검 해체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결정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100만 명을 달성하십시다. 내주 말까지 500만 명을 달성하십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뿐만 아니라 탄핵까지도 기각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재용 석방을 위해 힘쓰자는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사족을 덧붙이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저희들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모금이 성금이 제대로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의 모금, 성금?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저희가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1,000원, 2,000원을 넣지 마시고요. 성의껏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와 미디어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중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96건의 문서, 그리고 그중에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이 추가 공개한 파일명 가운데 조선일보가 제목으로 들어간 문건들이 있는데 그게 총 9건이더라고요. 이게 리스트를 불러드리면 150128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150203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150203 조선일보 칼럼, 150330 조선일보 첩보보고, 150331 조선일보 기고문, 150427 조선일보 홍보전략, 150504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150506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150920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앞에 숫자들은 날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문서로 보이는데 이 격가지긴 합니다만 주목할 점은 당시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은 지금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강효상이다라는 점을 알고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문서들 중에 150330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부터 살펴보면요.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최유력 언론사, 그러니까 이 최유력 언론사라는 거는 조선일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승태의 이 플랜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뭔가 이런 생각도 네. 좀 되고요. 네. 어쨌든 최유력 언론사 사회부 차장 2인 그리고 법조기자 1인과 만찬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만났으면은 그냥 상고법원 얘기나 하지 여기에 보면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언론 관심사항과 접촉 결과라는 제목으로 해서 몇 가지 소제목들이 있는데 이 소제목들이 산케이 지국장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적극 보도 의사, 그리고 상고법원안 통과에 대한 전반적 회의감, 그리고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 독촉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 법원행정처하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상하죠? 네. 이게 조선일보 기자들이 대법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사건에 대한 독촉을 하는 건가? 이게 진짜 의아한 대목인데요. 네. 이 문장으로만 보면 이게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 독촉이잖아요. 이걸 보면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만약에 이 소제목이 한명숙 사건 상고심 진행 상황 설명 이러면 조선일보 기자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했겠거니 했을 텐데 이 대목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한명숙 사건 등 주요 관심 사건에 관해 결론이 아닌 선고 예정 기일 등 사건 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에 상당한 호감 확보 가능이라고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정보를 제공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자니 계속 이 독촉이라는 단어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이라는 문건을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 4월 25일에 작성된 문건인데요. 이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상고법원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지상으로 뭐 좌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선일보 내부의 필진의 칼럼과 아니면 뭐 외부 기고문 게재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건은 이 상고법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임시국회 개원 직전인 2015년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집중 게재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행정처는 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상고법원에 대한 여론을 끌어올려서 입법부하고 청와대 로비를 통해서 이 상고법원을 완성하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치 이게 조선일보와 한 몸인 것처럼 네. 뭐 이거를 언제 뭐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이제 법원의 실책이라면 조선일보 신문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라는 거를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법원행정처는 이 조선일보하고 설문조사를 벌이려고 했는데 이 설문조사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보다 조선일보를 주체로 실시하는 방안이 성공 가능성이 높고 뭐 홍보에 유리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조선일보를 조사 주체로 할 경우에 설문조사 기관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를 게재를 하면서 이 광고비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돈을 이제 같이 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적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광고를 주면서 여론조사 활동까지 같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원행정처에서는 실제로 뭐 어디 예산에 뭐 공보 명목으로 9억 9,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10억이네요, 10억. 네. 근데 뭐 10억을 다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10억이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법원행정처는 어디서 그 돈을 빼올 것인지도 적시를 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 대법원이 뭐 조선일보에게 광고를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기사를 어떻게 써달라 우리가 이제 해달라는 여론조사를 거기에 딱 맞춰서 해달라 그것도 이 법원행정처가 마치 이제 뭐 다른 뭐 지역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좀 우호적이고 뭐 서울 변호사들은 뭐 상고법원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찬성이 60%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여론조사를 뭐 중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조선일보에 의뢰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이 돈을 이제 받았다면 이건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겠죠. 기사 거래잖아요, 거래. 네, 맞습니다. 기사 거래가 되는 건데, 근데 조선일보에는 이 상고법원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가 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를 거부를 한 건지 아니면은 돈만 받아놓고 안 한 건지 뭐 이 부분은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대법원에서 이 광고비 명목으로 뭐 얼마를 줬는지 실제로 이제 돈이 오갔다면 이거는 국고횡령 예비 혐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분명한 수사 사항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문건을 보면 2015년 5월 26일께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회를 맡아서 법조계와 사회 원로를 상대로 신문지상에 이 좌담회를 여는 방안을 조선일보에 제안하기로 결정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좌담회에 참석을 할 사람들이 뭐 누구인지 그리고 이 좌담회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구체적인 순서와 발언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 토론의 논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다른 문건에도 기재가 돼 있어서 아마 이거는 실제로 조선일보에 제안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조선일보에서는 실제로 이 내용이 실린 적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칼럼인데 조선일보의 기명 칼럼 그리고 뭐 태평로 그리고 데스크에서 뭐 이런 연재 칼럼들이 있는데 네. 이런 칼럼들을 통해서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할 것을 조선일보에 제안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지필진의 관련 자료 및 지필 내용에 관한 기초 보고서를 제공하기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나 아니면은 조선일보 내부 논설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상 용역을 주는 것이죠. 또 용역을 주는 사람들도 이상하고, 아니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또 용역을 준다고 또 받는 사람들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네. 사실 이런 여론조사나 칼럼이나 하는 것들은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이런저런 일을 하자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실제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거는 법원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본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조선일보만 갖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물론 지금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분명히 다른 언론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도 있고요. 대체로 이제 뭐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보도에 상고법원 관련 얘기를 뭐 어떻게 넣자 뭐 이런 내용이고, 종편에 뭐 어느 변호사들이 나오니까 뭐 이 사람들의 성향을 좀 분석한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 실제로 조선일보가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기사들을 내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상고법원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찬반 여론이 뭐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선일보는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컬럼을 냈다가 갑자기 찬성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혹이에요. 조선일보가 지난 2015년 1월 17일에 상고법원과 삼권 분립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는데, 이 칼럼을 보면 상고법원 법안에 대해서 입법과 사법의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건 중 하나에 이 칼럼이 언급되면서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게재를 추진한다 뭐 이런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건이 작성되고 얼마 후인 2월 6일에 실제로 이진강 회장의 명의로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기고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월 13일에는 2015년이죠. 오현천 전 서울대 총장이 쓴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이란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네. 이 칼럼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쓴 이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토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외부 칼럼니스트 등을 이용해서 조선일보에 이런 기고를 하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먹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조선일보는 이 지면에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하는 기사를 계속 쏟아내기도 하는데 정말 의아한 일이죠. 이런 상황이니만큼 조선일보와 대법원의 유착이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이 문건을 보고 나서 문건 내용이 모두 다 심각하지만 조선일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네. 법원과 언론사가 보통 밀착 관계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이제는 정말 조선일보가 뭐 이런 데에 안 끼어 있으면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선일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여기까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검찰은 이 법원과 언론의 유착 관계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 조선일보는 뭐 이런 수사를 언론 탄압이니 뭐니 프레임 씌우지 말고 얌전히 응해야 하지 않을까. 또 장자연 씨 사건처럼 간부 하나를 검찰에 보내서 뭐 사건을 무마할 생각하지 말고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 씨를 포함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이 양승태 행정처가 굉장히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웠군요.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뭐 칼럼부터 기사부터 설문조사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물론 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뭔가 정황상의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의심이 가고 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정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메커니즘도 잘 알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만 몰랐던 거 하나는
조선일보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선일보를 유력 언론사로 생각을 하고 크게 기대를 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실패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한마디는 그거인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네요. 양승태 대법원의 가장 큰 오판은 조선일보를 대표적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언론사로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일노래 오늘도 함께 하실까요? 어제는 택시를 타고 평양을 가봤는데요. 오늘은 기차입니다. 지난 6월 3일 서울역 3층 특별 매표소에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는 평양행 열차표가 발권됐습니다. 물론 이 표로는 도라산역까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사를 벌였을까요?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였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생전에 신 시의 일부 들려드릴게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평양 가는 기차표 실제로 발권되고 또 실제로 운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조국과 청춘의 가자 철마야 듣겠습니다. 가자 철마야 주자 모두 사날 되어라지 침묵을 놓으마 그 위에 나는 내일을 얻고 천둥처럼 소리로 잠든 이를 깨우며 거침없이 달려간다. 갈라져 살아온 우리 모두를 싣고 가자 철마야 저 압록강까지 기다리는 우리 강이 된 곳으로 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과 팟빵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들 소개합니다. 키스님, 판사들 대단하네요. 앞으로 재판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종자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하나요? 모멘토님, 금융 문맹이 유발하는 빈부격차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완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